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다들 피곤하신데 여러분들 대단하신 것 같아요. 열정과 공부에 대한, 학업에 대한 어떤 뜨거움,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이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주어진 시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핵심만 좀 간단히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PPT 드린 것은 여러분들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요. 제가 강의 위주로, 말 위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짧게 시간이 없으니까 말씀드리면 이제 소개를 하면 경기도 외국인 인권 지원 센터라는 곳에서 일하고 있고요. 전국 최초의 외국인 인권 문제를 다루고 있는 기관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전국에서 최다 외국인 밀집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2018년도 통계를 보면 한 67만 명의 외국인 주민들이 거주하고 계시고요. 평택시는 2018년 기준으로 37만 정도의 외국인 주민이 살고 계십니다. 그런 외국인들의 어떤 인권 문제를 논의하고 다문화 인권 친화적인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 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제 소개는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네이버에 시간이 나실 때 홍규호 박사를 검색해 보시면 제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좀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한국에 이제 정말 다문화 사회가 된 것 같으세요? 네, 요즘 주변을 보면 외국인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평택 지역에 보면 외국인 주로 노동자들이 가장 많죠. 특히 옆 동네인 안성 지역은 농업 노동자들이 정말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다문화 사회가 됐고요. 한국 사회는 이제 이 통계를 보면 작년 통계를 보면 250만이 넘는 외국인 주민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2020년 6월 기준으로 213만 정도의 외국인 주민이 살고 있습니다. 어쨌든 전라북도의 전체 인구보다 더 많은 수의 외국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 외국인 주민들과 어떻게 잘 통합을 이루면서 살 수 있을 것인가. 특히 이제 마을이란 중심으로 외국인들과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와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한 시점에 됐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주민과 함께 더불어서 어떻게 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함께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조사를 보면 외국인 주민이 점점 늘어남으로써 그리고 외국인들과 함께 거주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외국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은 점차 좀 줄어들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조사를 보면 너무나도 아쉬운 부분은 외국인들이 한국 사회에서 거주하는 것은 동의한다. 그렇지만 내 이웃에서 사는 것은 싫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나의 가족 구성원으로 들어와서 함께 구성원이 되는 것은 반대한다. 라고 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마을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함께 논의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PT를 보면 다문화 공생이라는 타이틀을 제가 드렸지만 다문화 공생이라는 개념은 사실 한국적인 개념은 아닙니다. 일본에서 주로 사용하는 개념이고요. 다문화 공생 사회에는 어떤 국적, 민족 등과 상관없이 항이한 인간들이 상호 문화적인 차이를 인정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대등한 관계를 만들어 나가면서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함께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게 일본식 해석이고요. 한국은 다문화 사회, 다문화주의를 추구하고 있죠. 자, 한국 사회는 다문화 공생이라는 용어 대신 다문화주의, 다문화 사회 이런 용어를 혼용해서 좀 쓰고 있습니다. 자, 윤인진이라는 학자는 다문화주의를 한 사회 내 다양한 인종 집단과 문화를 단일한 문화로 동화시키지 않고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공존하고 근데 두는 이념적 체계됐다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차이의 철학에 근거해서 다양성을 인정한다는 것이 다문화주의의 핵심이고 다문화 사회를 추구하는 내용의 핵심입니다. 네, 그래서 한국은 2006년부터 노무현 정부 시절에 공식적으로 한국은 다문화 사회가 됐다
하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 이후에 2007년도에 제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이 만들어지고요. 여러분들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라고 들어보셨죠? 전국에 218개가 넘는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가 있는데요. 다문화 가족 지원법을 2008년도에 만들므로써 전국에 있는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가 이제 운영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한 것이죠. 그래서 법과 정책, 그 프로그램은 이주 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과 대비가 잘 돼 있어요. 그렇지만 한국의 그 다문화 정책의 문제는 중앙정부 중심의 모든 정책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탑다운 방식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마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개념들이 매우 약합니다. 일본과는 반대적인 개념이죠. 일본은 다문화 공생이란 이름으로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각 지역의 특색에 맞는 다문화 정책을 펴고 있지만 한국은 그렇지 못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많은 외국인 주민들이 살고 있는데요. 제가 이 시간에는 그 SDGs와 관련해서는 3번과 4번 그 건강과 웰비잉 그리고 양질의 교육과 관련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 가정의 자녀 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다문화 가정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일까요? 이 한국인과 보통 이제 한국인 남편과 결혼한 이제 이주 외국인 여성 사이에서 난 아이들을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이라고 합니다. 자, 이 아이들은 뭐 내국인 아이들과 똑같아요. 한국에서 어떤 산부인과에서 태어났고 유치원을 다니고 뭐 똑같은 아이들이에요. 근데 이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응애하고 제가 연기력을 좀 됩니까, 여러분들? 네, 여러분들 피곤하시니까 제가 약간의 연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들이 응애하고 태어나는 순간 우리 집이 다문화 가정이구나 라고 알까요, 모를까요? 당연히 모르겠죠. 근데 이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이 공교육에 진입하는 순간 타자성이 부여가 됩니다. 한번 보세요. 다문화 가정의 자녀, 다문화 청소년 이런 용어들을 자꾸 만들어요. 그리고 2008년부터 이 다문화 가정의 남자아이들이 군대를 입대하기 시작했더니 다문화 장병이라는 용어를 만들어서 특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직 나오지는 않았지만 미래의 다문화 신입사원, 다문화 노인 뭐 이런 개념이 나올지 몰라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공교육에 진입하는 순간 타자성이 부여하면서 이제 구별짓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문화라는 말이 한국 되게 원론적으로 보면 되게 아름다운 말이잖아요. 다양성을 추구하고 다양성이 뭐 이렇게 서로 차이를 인정하고 이러는데 한국은 다문화란 말이 되게 폭력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너와 나는 다르다. 구별짓기 위한 용어를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작권 때문에 영상을 보여드리지 못하지만 SBS 스페셜에 나온 내용을 보면 다니엘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아빠가 러시아 사람이고 엄마가 한국 사람인데 정말 다니엘은 모범생이에요. 공부도 정말 잘하고 뛰어난 아이인데 친구들과 잘 지내요. 근데 학교에서 어느 날 초등학교 5학년 때 다니엘이 어떤 노래를 부릅니다. 독도는 우리 땅. 여러분들 울릉도 동남쪽 백들따라 200리 이 노래 정말 많이 부르잖아요. 이 노래를 교실에서 불렀어요. 근데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 니네 아빠 러시아 사람인데 이거 한국 사람만 들으면 부를 수 있어. 너 부르지 마. 하면서 왕따를 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이 정말 그때 고개만 숙이고 있었다라는 얘기가 그 영상에 나옵니다. 자, 이런 사례들은 많이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보고서를 보면 일본인 엄마를 둔 친구가 있어요. 다문화 가정의 자녀죠. 친구들과 잘 지내요. 근데 어느 날 한국과 일본이 축구를 해요. A매치를 했는데 한국이 졌죠. 그 다음날 학교를 갔더니 일본인 엄마를 둔 친구에 대해서 집단 왕따가 시작됐다라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양질의 교육을 받아야 할 이 다문화 가정 아이들도 학교 내에서 이 친구들과 교사들의 차별과 여러 가지 편견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통계를 보면 이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갈수록 학교를 그만두는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왜 이런 차별이 일어날까요, 여러분들?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차별하는 것은 양육과 교육을 통한 사회화 과정을 거쳤기 때문이라고 그러는데요. 쉽게 해서 부모님들의 잘못된 교육 때문에 그래요. 이제 부모님들이 집안에서 차별적인 언어를 했다라고 치면 어린아이일수록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근데 학교를 갔더니 그런 아이들 학교를 갔더니 내 친구 엄마가
베트남 분이에요. 그러면 그런 차별적인 의식을 그 친구한테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차별이 일어나는 거고요.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이제 이런 차별 행위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어떤 선생님은 신문에 실제 나온 얘기인데, 우리 담임쌤은 내 친구 이름을 다문화라고 불러요. 이 다문화 가정 아이들도 이름이 다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문화 감수성이 떨어지는 선생님들은 다문화라고 부르고요. 제가 다른 활동가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그 선생님은 엄마 나라 국적으로 아이를 부른다고 그러더라고요. 야, 베트남 일로 와봐. 야, 필리핀 일로 와봐.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하면서 이 아이들이 차별을 받으면서 학교를 그만두는 경우가 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다면 이러한 차별과 편견을 없애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SDGs 관점으로 지역에서 마을 만들기를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해야 되고요. 특히 이제 양질의 교육과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하나의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이주 노동자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자, 불법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의 자녀 문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 외국인 노동자, 불법 체류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여러분들 사람에게 있어서 불법과 합법인 사람이 있을까요? 당신은 합법인 사람입니다. 당신은 불법인 사람입니다. 자, 그렇진 않죠. 이 불법 체류자라는 사람들은 단지 체류 자격을 위반한 사람들을 불법 체류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권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우리 학계에서도 그렇고 더 이상 불법 체류자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 미등록 체류자라는 용어를 쓰고 있고요. 자, 이 미등록 체류자 자녀들 학교에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아이들은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아이들입니다. 주민등록 번호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회적인 서비스에서 사각지대,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서 이 아이들이 미등록 체류 아동들이 초등학교와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인 단계는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고등교육은 한국에서 받을 수가 없습니다.